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삭발하라고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적실하니까 막 비정규직 정리해고 막아내자. 함께 싸워 정리 최고. 현재 저희는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에서 그 아시아나 항공기 비행기 기내 청소하고 그다음에 그 수화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연차익으로 쉬고 싶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 연차익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특히 그 기내 청소하시는 분들은 밥 먹을 휴게 시간을 모자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밥을 먹다 뛰어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 토막질을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진짜 뭘 한 모금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이렇게 부려 먹었어요. 근데 이게 한시적인 코로나19로 내팽개치는 거죠, 헌시작처럼. 회사가 무기한 무급휴직이 아니면은 정리해고를 하겠다. 근데 말 그대로 무기한 무급휴직이라는 게 회사가 부르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 하는 해고나 다름없는 그런 그 휴직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정리해고 대상이니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직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캐빈버스를 10년을 다녔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불과 한 1년을 남겨놓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러한 거를 통보를 받으니까 더 말없이 황당하지. 고용 유지, 자금 분자, 일자리 위기가 그 세계에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어떤 지원을 무시하고 그 정리해고를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이노조로서 민주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노조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 소송을 했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나
법률원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봤어요. 태블릿과 고용지원금은 상관이 없다.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코로나19를 빙자해가지고 인허 좀 말살시키고 태블릿 관련자들 해고시켜서 또 무마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들 말 잘 듣는 이런 사람만 불러들여가지고 노동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집단하고 내 일이 시작하니까 더한 것도 될 수가 있다면 삭발하라고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 적실하니까 그만큼. 저희들하고 똑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여기로 여러분이 같이 오게 됐어요. 저희도 뭐 하루하루가 뭐 해고한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입장이고 그런 거라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잘려나가는 첫 사례가 인천공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지금 당장 중단하라. 지금 3일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다른 논의들을 좀 만들어서 이 정리해고만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내가 살아야, 내가 회사를 다녀야 그 혜택도 보고 하는 부분인데 해고를 당하고 나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책 내놓은 것도 좋고 어떤 지원도 좋지만은 한시적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마구잡이로 해고 당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해고를 좀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 반등세를 이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특히 20, 30대가 크게 늘었는데요. 처음에는 2018년 9월경 좀 접하기 시작하다가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다가, 왜냐면 이게 신분이 학생이고 그때는 좀 주식을 매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예 적금식으로 들어놓고 있다가 다 빼놓고 이제 다시 또 옮겼죠, 자산을. 작년 말부터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좀 코스피 지수가 낮아지면서 조금 수익금을 좀 더 늘렸어요. 처음에 알바를 했었는데 이게 학생 때 모아보고 싶은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바를 좀 오래 해도 이게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쪽으로 손이 갔던 것 같아요. 크게 아직까지 수익률은 발생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되는 것도 조금씩 복구하고 있고, 그게 수익률이 나면 아무래도 은행 이자가 연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손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10만 원 정도 월 10만 원씩 했었는데요. 더 적게 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 코스피지수 낮아지고 나서는 한 월 20만 원씩 하고 더 이상 할 때도 있었어요. 총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한 대략 10개 정도, 주식 종목 수만 한 10개 되고, 해외 주식 3개랑 국내 주식 5개요. 5천만 원 정도. 네. 처음에 얼마로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400만 원? 300만 원. 네.
네,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제 주변 친구들도 꽤 관심이 많은, 이제 조금 회복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해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랑 이제 또 유가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일단은 사람이 재테크를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미리 접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부를 쌓는 방법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사업, 부동산, 뭐 주식 이런 식이 있는데 부동산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그런 자산들이 저는 대부분 많이 주식으로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향후 5년 정도. 한 8년 됐는데 지가 그 몸으로 지금까지 직장 다니고 치료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힘든 정도가 아니라 항암 맞으면 머리가 다 빠져요. 그럼 그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가발 쓰고 다니면서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지가 지금까지 벌어서 먹이고 다 건사하고 아빠 노릇까지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또 그만큼 지가 치료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항암 맞은데. 그걸 몇 시간 동안 설득을 했죠.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애가 어린이날 장례식장에 오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설득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얼마를 버틸지를 모르는 일이고. 이혼하면서 빚진 게 있으니까 그걸 갚으면 주겠다.
그러면은 지네 집에 가면 별거 다 사다 놨어요. 몇백만 원짜리 뭐 카메라며 뭐 침대며 그 지는 할 거 다 하면서 양육비는 언제 주냐고. 주기 싫은 거지. 근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모르는 거야. 아무리 집 있고 재산이 있고 뭐 차가 있고 별게 다 있어도 얘기 들어보면은 양육비에 대해서 저기 법으로 해가지고 받은 사람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강제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버리고 잠적하면 되거든요. 이 아동들에게는 사실은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행률이 36%밖에 안 돼요.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주는 거죠. 뭐 자기는 해외 뭐 골프 여행 가고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운전면허를 제한한다든지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해서 이행률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또 양육비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법사위원들께서 이 법을 통과시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100만 원씩 이제 한 아이당 50만 원씩 해서 두 아이 100만 원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월, 4월 동안에 제가 여기 양혜연 도움 받아서 이제 받았거든요. 받았고 그래서 총 미지급액이 지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네. 사실 저희도 힘든데 저희는 이제 본인은 본인 혼자 벌어서 쓰면 되지만 저희는 벌어서 아이들까지 같이 키워야 되잖아요. 얼마가 밀려있나요? 저기요. 맞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지금 원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엄마한테 한번 제가 확인을 네, 해보세요. 또 아무런 대꾸도 없고 대화를 할 시도를 조차도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오면 대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왜 이렇게까지. 엄마들이 애들 집에 가까워 혼자 냅두고 이렇게 거리까지 나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고. 올해 다 1,000만 원씩 해결할 거, 아니 1,000만 원 다 해결할 거고 매달 200씩 주겠습니다. 220, 30조에 1,000만 원 해결되거든요. 220씩 주겠습니다. 어머니 또 받아들이. 네, 동의합니다. 양육자가 이렇게 나타난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이제 당황하신 거죠. 여태까지는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왔고 혼자가 아닌 이제 단체가 같이 오니까 이제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 이걸 꼭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이들만 그냥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애들만 생각해서 그냥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보다 애들이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나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좀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양육비법이 너무 헐겁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안 지키는 거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법 좀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법밖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왕포초등학교 6학년 1반 첼로를 사랑하는 서윤직입니다. 저는 첼로 하면 조금 좋은 기분이 들어요. 예, 저희 뷰티풀 마인드 아카데미는 2008년도에 시작됐는데요. 예,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무료 지도해주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연주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기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음악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예, 그런 취지로 뷰티풀 마인드 아카데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친 소리 낼 필요가 없어. 뭐라? 그렇지. 작게 썼지만은 왼손은 딱딱거렸지. 딱딱거리는 뭐 테크닉은 기교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더라도 그 순수한 그 음악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 세계적인 음악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음악으로서 감동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순수한 음악을 닮아야 되겠구나. 우리 장애인 음악가들도 사회 일원으로서 프로페셔널한 단체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훨씬 나. 지속적으로 비바토 또 안 한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그치, 그게 훨씬 낫지. 첼로를 잘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친구들의 집을 지어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궁당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안에 붙어 있는 종양 같은 게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 종양이 떨어지면은 그것도 한때 내 몸속에 붙어 있던 것인데 갑자기 사라지면 또 허전한 느낌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함이니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싸움이 너무 지난하고 부진했었던 건 또 사실이거든요. 10년이라는 세월이니까. 피해 당사자들은 너무 지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의 그걸 봤을 때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괴롭고. 일단 저하고 연락이 공유가 가능한 사람들이 한 250여 명. 부산 쉼터, 우리가 그 부산시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쉼터에 또 연락되신 분들이 또 있고 해서 한 400여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이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고, 그 가난이 완전히 대물림되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착취를 당하는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환경이고 지병에다가 그 트라우마까지 있다 보니까 사회 관계망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힘들어요, 다들. 여야가 존중하고 합의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부족한 게 많죠.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러나 일단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 완벽한 걸 다 만들어서 하기에는 그 과거사 사건에 들어가 있는 피해 당사자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부족한 부분과 수정해야 할 부분은 21대에서 좀 더 보완하고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잡아갔는지 그걸 밝히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그 국가폭력이 인정이 된다면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국가한테 책임을 묻고, 국가는 지금 당장의 대통령이 그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은 역대적으로 이어온 역사니까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고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말로 좋은 거죠. 그게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봐요. 저 사람 모르는 사람 그냥 왔어요.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심각하게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불쾌한 그런 낙서들도 있어요. 처음 나타난 게 이제 작년 4월 달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봤고 일면식도 없는데 이 사람은 저를 알았겠죠. 바둑 아카데미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게 2019년 3월이니까 그 한 달도 안 되어서 제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 툭 하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이 조혜연 씨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뭐 이렇게 걸걸한 소리로 얘기를 하고 또 항상 이렇게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지 않고 건물 내벽에 낙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대놓고 욕설도 있지만 바둑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바둑계 상황을 잘 알면서 적어놓으니까 더 기괴하고 섬뜩한 부분도 있었어요. 또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굉장히 이상하고 불쾌한 그런 낙서들도 있었고요. 올해 4월에 2020년 4월에 거의 반 미친 상태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나타났어요. 나 초면들이 나한테 만들면 안 되지. 나 나이가 많아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4월 7일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난동을 피우니까 최초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고를 하고 애들을 챙겨서 애들 4명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챙겨서 저기 별관으로 이제 피신을 했어요. 제가 저 사람을 제발 좀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 맞은 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맞은 데 없으면 저 사람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경찰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4월 10일에 아주 큰 시합, 결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7일, 8일, 9일에 나타나서 이 결승을 집요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8일부터 요 앞에, 이 정문이 있는 앞에 인도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9일에)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데요. 아이들은 항상 뛰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이니까. 아이들이 빛의 속도로 뛰어갔다가 더 빠른 속도로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제 건물 뒤편에 숨어 있었고, 동료 기사님이 일단은 저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22일에만 제가 112 신고를 3번을 했고요. 밤 9시 50분쯤 나타났어요. 여기 아카데미 앞입니다, 바로. 야, 조연이 엑세스야! 막 이러면서. 세 번째 신고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쌍욕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여기 아파트 주민분이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주민분이 야, 좀 조용히 해 이런 거예요. 그때 그 주민분한테 이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해서 즉결 처분으로 이제 통고 처분, 즉 이제 5만 원형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5만 원형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면 되냐? 이거 띡 던져주면 돼? 경찰관 분들이 6분 정도가 에워싸고 있는데도 나 내일 여기 또 올 거거든? 너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 강력범죄 수사팀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요. 제가 이제 낙서를 보여드리러 내려간 그곳에 스토커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묵을 안 받아주고 가려고 앉아서 장어낸 게 없잖아. 이제 체포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에는 제가 이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갔는데 9시 반에 또 나타났어요. 이 무서우니까 반사적으로 옥상으로 도망을 갔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이제는 막 뭐 싸그리 불질러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초등학생, 특히 여학생도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혹시 이 스토커가 위해를 끼치면 진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마음이 매우 복잡했는데요. 일단 구속영장이 내려지니까 재판이 열리기 그 몇 달 혹은 몇 주만이라도 제가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차 가해도 좀 심각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좀 방송을 타고 좀 언론에 공개되고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인신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일단 가장 비근한 예로는 아니 뭐 저렇게 얼굴이 이쁘지도 않은데 참 스토커 취향도 참 독특하네, 약간 이런 느낌. 아이고 형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러면서 스토커한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조혜연이 이제 여기 임대료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뭐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약간 자작극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해, 스토킹하는 그 사람을 이제 응원하는 그런 글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고,
실제로 경찰분들이 이 피의자가 정황상 스토커가 확실함에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스토킹 자체를 심각한 중범죄로 봐주시고 그에 따른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제도가 생기면 분명히 이용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네, 피해자분들 정말 저도 같이 피해자지만 너무 힘드실 건데 이제 이렇게 그 사회에서 스토킹에 관한 어떤 경각심이 올라왔을 때 뭔가 더 힘을 합쳐가지고 입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그냥 뭐 선생님들 다 가족 같은 느낌? 날씨 좋으면 무조건 나가서 뛰어놀자 이런 교육을 해주셨던 분이라 그때도 조금 특이했던 선생님으로 저는 그 기억이 좀 많이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전국의 여교사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는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나날이 증가하는 교권 침해, 안전사고 등으로 권위가 많이 축소되고 그리고 과도한 소송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직원분들이 본업인 교육 활동에 오로지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안전장치로서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해당 선생님이 쉬는 시간이 끝나서 수업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는데 학생이 가르침을 뱉고 그리고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연간 학생으로부터 발생하는 교권 침해는 3,000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로부터도 100여 건 이상의 지금 교권 침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세대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뭔가 좀 존중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너무 선생님들이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걸 맞추는 노력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권리와 권한, 내 친구의 권한, 공동체의 권한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 학생이나 교사나 또 학부모나 서로가 평등한 관계에서 이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들아, 선생님 목소리 들려요? 자, 라이브 들어온 친구들은 퀴즈 화면 열고, 되는 친구들은 핀 번호 입력해서 들어가세요. 선생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친구들이 잘 하고 있는지 소통하는 게 어쨌든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 학교는 6학년 친구들은 밴드 활용해서 아침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채팅창을 열어서 그날 뭐 학습활동 할 거 안내하거나 아니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주제에 관해서 서로 또 글 나누고 그런 시간을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저는 항동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21년 차 교사 서진영입니다. 21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영상 자료를 많이 활용하거나 그런 수업들을 가급적 지향하고 아이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소통하고 활동하고 그런 수업이 진짜 수업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온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부터도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아이들 참여시키는 과정에서도 집집마다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르고 뭐 장비나 또 활용 능력이 너무 달라서 처음 시작은 너무 이렇게 힘들고 낯설고 거기서 오는 힘듦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교사들도 정확히 모르고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이 일정들을 계속 알고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빨리 아이들 만나고 싶고 이 상황이 더 길어지는 게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하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뭐 학교에 나와야 된다 하고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학교 환경도 사실은 아이들이 모여 있을 때 뭐 거리두기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하게 될지 뭐 저도 모르고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아이들이 한 뭐 2, 3주면 올 줄 알고 4월에 같이 할 것들을 준비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하고 농사도 짓고 하려고 감자도 심고 텃밭에 상추도 심고 여러 가지 해놨는데 그걸 지금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종식이 돼서 아이들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라는 건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뭐 학부모에게 좋은 선생님, 동료들에게 좋은 선생님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계속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가족은 조금 적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액수가 조금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늘 건강하시면 좋겠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몇십 년이 흘러갔지만은 그때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깊게 기억에 남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다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건강하시고 네, 선생님 사랑합니다. 평소에 우리 아들이 양 같은 아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뭔 일로 맞는지도 모르고 구멍을 맞아서 최초의 강주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보안대 지하실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이 10손가락에 손톱 밑을 송곳으로 하나씩 찔러 갑니다. 그러니까 5.18 이전에 그 음모는 필연적으로 정권 찬탈을 해야 되는 필연성이 있었고 광주를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명확한 확인한 시다예요. 도청 앞으로 갔는데 발포 명령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다그칩니다. 전두환 씨는 절대 발포 명령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사살 명령을 내린 거죠. TBS TBS